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지금 점점 심각해지는 이스라엘-이란 분쟁, 여기에 혹시 미국이 직접 개입하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다룬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특히 2025년 6월이죠.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갑자기 돌아온 사건,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 복잡한 상황의 맥락을 짚어볼까 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요, 현재 상황이 어떻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 뒤에는 뭐가 있는지, 그리고 미국이 만약 정말 개입하면 결과가 어떨지, 비트코인 같은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이 부분부터 좀 풀어보죠. 2025년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중에 갑자기 귀국했어요. 네.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-이란 분쟁 격화 때문이었는데 소셜미디어에 모든 사람은 즉시 테헤란을 대피하라 이런 경고도 올리고 협상할 기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좀 인상 깊었어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정치적인 긴장감이 아주 흥미롭게 나타나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,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, 흔히 마가라고 하죠. 이쪽에서는 사실 해외 개입에 대한 반감이 꽤 크거든요. 아, 그렇죠. 원래 그쪽 노선이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스티브 배넌이나 터커 칼슨 같은 인물들은 중동 전쟁에 끼어드는 게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걸 방해할 거다.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고요. 그런데 G7에서는 또 긴장 완화 성명에는 동의를 했잖아요. 네, 그건 맞습니다. 근데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할 때 미국이 약간 오케이 사인을 줬다.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. 이건 정말 좀 신호가 엇갈리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지지층도 달래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하게 나가야 하고 이게 뭐랄까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아하, 전략적 모호성? 네, 동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군사 개입의 구체적인 선은 긋지 않는 그런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지금 분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? 이스라엘이 6월 13일부터 이란 핵시설이랑 군사시설, 에너지 기반 시설까지 막 공격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심지어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했던 나탄지 시설까지 포함해서요. 와, 이란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고. 그렇죠. 이란도 미사일이랑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고요. 그럼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? 미국은 지금까지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나 사드, THAD, 또 해군 구축함 같은 걸 동원해서 이란 미사일 막아주는, 그러니까 좀 방어덕은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요. 아, 직접 공격은 아니고 방어만. 네,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도 한 4만 명 정도로 늘리긴 했고요.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전쟁에 관여 안 한다. 이게 입장입니다. 근데 좀 이상한 게 자료 보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한 목표 중에는 포로도 핵시설처럼 지하 아주 깊숙이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그런 곳은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파괴하기 어렵고 미국의 그 벙커버스터 같은 특수폭탄이 있어야 된다.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아주 중요한 딜레마인 거죠. 딜레마요? 네,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쩌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 없더라도 미국을 이 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일부러 설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예요. 아, 일부러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. 파장은 즉각적이고 아주 광범위할 겁니다. 첫째로는 당장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나 미군 자선에 대한 직접 공격 위험이 확 높아지겠죠. 그렇겠네요. 둘째는 그 지역 전체에 반미 감정이 정말 극도로 치솟으면서 정치적으로 엄청 불안정해질 거고요. 셋째는 이게 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쟁국들한테는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. 특히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,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리던데요.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%가 거기로 지나간다면서요. 맞습니다.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$100, 이건 그냥 훌쩍 넘어서 폭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$100 이상? 네. 그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엄청나게 키울 거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런 기대는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아, 금리 인하 기대도 사라진다. 네.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런 지정학적 분쟁의 경제적 충격을 퍼뜨리는 핵심 통로가 될 겁니다.
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방산업체 주가는 오르겠지만 여행이나 소비재 관련 주식들은 큰 타격을 받는 식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겠죠. 금융시장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.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졌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서 약간 디지털 금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. 네, 그랬었죠. 이번 이스라엘 공격 직후에도 잠깐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고요. 네, 맞아요. 하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야기가 뭐랄까 좀 변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. 변하고 있다고요? 네,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시장,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, 즉 상관관계가 높아졌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위험 회피 자산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위험 선호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. 그 점이 중요하군요. 그럼 만약에 미국의 직접 개입로 정말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진다. 이럴 때는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위험 자산들처럼 같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이제 이 분쟁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면 정말 전면적인 위기로 번질 거냐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. 단순히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트럼프 대통령의 G7 조기 귀국은 이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의 정치적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네. 미국의 직접 개입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는 것. 그렇죠.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할 역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초기에 이스라엘 공격에 미국이 청신호를 보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혼자서는 파괴하기 어려운 포르도 같은 목표가 포함했다는 점.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보면 어떨까요? 어떤 의미죠? 어쩌면 이스라엘의 초기 공격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좀 더 깊은 개입은 이미 어느 정도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거죠. 미래에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확전의 진짜 동력이 뭔지, 최종 목표는 또 뭘지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.